저기한 법칙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 둘 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이요. 변화가 일어나는 전후의 원소의 종류와 그 원자의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설명이 돼요.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기체의 출입 때문에 실제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 여러분들 핫팩 들고 다니는 사람들 종종 있죠. 되게 추운 날. 다행히 부산은 따뜻해서 뭐 그렇게 핫팩을 쓸 만큼 할 정도는 아니긴 한데 한번 물어볼게. 핫팩 쓰기 전하고 다 쓰고 나서하고 질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면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무거워집니다. 오늘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핫팩이 열을 내는 원리는 핫팩 안에 뜯어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철가루하고 돌가루하고 초석이라는 촉매가 될 수 있는 가루가 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닐 포장을 뜯고 나면 그 밖에 있는 그 포장은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포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핫팩을 흔들면은 철가루와 돌가루의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좀 올라갈 거 아니야. 열이 날 거 아니야. 그 열을 초석의 도움을 통해서 공기 중에 산소와 철가루가 결합하면서 쉽게 말하면 철가루가 녹쓰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데피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넣어놓은 돌가루는 그 열을 머금고 온도를 일정하게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연료량이 큰 역할을 같이 해주게 된다. 그러면 결국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따지면 공기 중에서 들어온 기체의 양만큼 어떻게 된 거다? 무거워진 거죠. 질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눈에 보여? 안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원소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발견되어질 때 플로지스톤이라는 원소가 있었다고요. 혹시 수업 시간에 들어본 적 있어? 이거 원래 옛날에 원소론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던 개념. 플로지스톤이란 라틴어로 어떤 개념이냐면 불에 타는 물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나무 같은 거를 태우면 어떻게 된다? 재가 나죠. 나무가 무거워 타고난 재가 원래 나무가 무겁죠. 맞지? 나무를 태워서 재가 되면 나무 속에 있는 플로지스톤이 불에 타면서 날아갔기 때문에 가벼워진다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야. 최초로 원소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되가는 당시에. 근데 사실 그게 그냥 탄소였고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기처럼 빠져나갔기 때문에 가벼워진다는 게 훨씬 나중에 밝혀져. 그런데 플로지스톤이라는 물질 때문에 타고 나면 가벼워진다 그랬는데 쇠가루 같은 거 혹은 쇠수세미 같은 거 불에 태우면 무거워지거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거는 마이너스 플로지스톤이 있는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가 되고 더 밝혀지다 보니까 그런 플로지스톤이라는 원소는 사실 없는 거라 알려지게 돼요. 그렇게 계속 수정되면서 발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량 보존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그지? 이 개념을 살짝 배우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과학에서 말하는 개라는 말과 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개라는 건 내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영역을 개라고 해. 물리나 화학에서. 주위는 그 개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 환경 같은 부분을 주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물리나 화학에서 나중에 가면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생기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가열하거나 냉각할 때의 상태 변화 배웠고, 상태 변화 시 열 에너지를 흡수 혹은 방출한다 배웠잖아. 그런 거 있었죠, 중1 때. 가열이라는 거는 주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야. 주변에서 개에게 열을 넣어주는 게 가열이지. 그럼 주변 입장에서는 그게 가열이 되냐? 개의 입장에서. 열 흡수가 돼. 그러면 우리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상태 변화의 기화를 위해서 주위 입장에서는 가열을 해야 됩니다. 개의 입장에서는 기화열을 흡수하게 되죠. 이런 개념에서 개와 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걸 볼 게 아니라 이 개의 종류가 있다. 왜냐하면 이 개의 종류만 딱 이해하고 나면 사실 질량 보존 법칙이 되게 쉬워져. 구별하기. 개라는 건 어떤 개가 있냐면 열린 개가 있고 닫힌 개가 있고 고립 개가 있어요. 한국 이거 중학교에 나오는 건 아니긴 해요. 열린 개, 닫힌 개, 고립 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개와 주위 사이에 물질 이동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에너지 이동은 되냐 안 되냐를 따집니다. 열린 개는 물질 이동과 에너지 이동이 모두 다 되고요. 닫힌 개는 물질 이동은 일어나지 않지만 에너지만 움직입니다. 고립개는 둘 다 없는 거라서 사실 이게 뭐냐면 우주 전체. 그럼 사실 우리는 질량 보존 법칙을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 이런 변화 전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반응이 일어나기 전후로 생각해도 되겠다, 그치?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반응이 일어난 후에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일정하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거 가지고 양쪽에 개수 맞췄잖아. 그렇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이 되는 거죠. 법칙이니까. 그러나 언제는 열린 게 물질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뭐가 존재한다면 기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뭐만 따져보면 된다? 열린 게에서 생성물의 기체가 존재하면 질량이 감소하겠죠. 날아가니까 기체가. 반응물의 기체가 있으면 증가. 둘 다 있으면 고민해요. 대부분 감소해요, 사실. 대부분 감소하게 되는데 비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들어오는 기체량이랑 나가는 기체량이랑 누가 더 무거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대부분 감소하거든요. 자,
요거 배우는 김에 한 가지 더 배우자면 화학 반응식의 물질의 상태 표현하기. 화학 반응식 쓰는 건 지난주에 배웠잖아. 어떤 물질 B에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고체는 영어로 솔리드거든. 그래서 S를 붙여요. 맨 뒤에. 대표적으로 염화은, 이거 앙금이었죠. 이혼할 때 배웠잖아. 그러면 원래는 앙금이니까 밑으로 화살표를 표시해도 되지만 얘가 고체라는 뜻에서 여기에 S를 그렇게 적어줍니다. 액체는 리퀴드라 그래서 L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물. N을 써주면 얘가 얼음이, 그 물이라는 게 설명이 되겠지. H2OS가 적히면 뭐가 될 거면? 얼음이 되는 거고, H2O G가 적히면 수증기가 되는 거죠. 뭐? 질소 기체. 아크아리우스 솔루션 해가지고 AQ라고 적는 상태가 하나 더 있어요. 뭐하게 혹시 찍어보기. 참고로 솔루션은 내가 2학년 2학기 진도 나갈 쯤에 말을 한번 해줬는데 힌트, 얘 혼합물입니다. 뜻은. 용법. 뭔지 모르겠어. 그 영어 단어나 이런 거는 재밌는 게 어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면 그 비슷한 문구가 있으면 대부분 비슷한 뜻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단어 다 몰라도 독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아쿠아라는 말이 들어있죠, 앞에. 아쿠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그러면은 얘는 혼합물이에요. 물, 혼합물. 세 글자나? 수용이. 그래서 화학식에 이런 기호들을 붙여줌으로써 화학식이 어떤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게 된다. 그 외에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오면 앙금이라는 뜻이고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면 기체 이품과 발전인데 이거 보통 화학식에 추가로 더 넣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요거 필기해봐. 그러고 나서 화학식 따다다다닥 설명해서 바로바로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가 앙금 생성. 자, 가장 대표적인 화학식 하나 정도씩만 들면서 쭉 적어 나갈게요. 앙금 생성 반응은 자, 질산의 염화나트륨
질산수용액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섞어주면 염화한 앙금이 가라앉고 질산나트륨 수용액 상태로 있잖아요. 맞지? 자, 이 화학 반응식의 특. 반응물과 생성물 둘 다 뭐가 없다? 기체가 존재하지 않죠. 맞지? 둘 다 기체가 없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열어놓고 실험하든 닫아놓고 실험하든 둘 다 모두 어떻게 된다? 질량은 질량 변화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되게 심플하죠? 두 번째,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들이 있어요. 연소 빼고. 연소를 제외하고 기체가 생기는 반응들이 있어. 보통 뭐가 있냐면, 금속과 산을 반응시켜.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나 이런 거에 염산하고 반응시키. 물론, 알칼리 금속과 물을 반응시켜도, 그 다음에 탄산염에 산을 반응시켜도 베이킹 파우더를 가열시켜. 얘네들은 화학식을 하나씩 적어 드릴게요. 실제로 한번 요 비슷한 모양이면 저렇게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요때는 뭐가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됩니다. 알칼리 금속과 물. 요거는 왜 넣었냐면 너는 아마 안 배웠을 거야. 얘네 너희들 교과서 2학년 거 개정된 거 지금 받았죠. 단원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2학년들은 이번에 2학년 올라가는 쟤네들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에 화학들 그 원소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알칼리, 할로젠,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 3개의 족에 대한 설명이 들었어요. 교과서에. 그래가지고 원래는 통과 때 배우는 개념이에요. 알칼리 금속은. 나트륨,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애들은 물이랑 반응시키면 염기성 물질을 만들고 수소기체가 올라가. 보글보글 거품이나 그러면서 연락이 터져요. 초기 과학 관련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했던 개지랄 중에 하나가 학교 운동장이나 널찍한 공터에 세숫대에다 유리수저 놓고 옆에 고물 핸드폰 하나 그 동영상 촬영 모드로 한쪽에 짱박아 놓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는 나트륨 덩어리를 물에 던지고 튀어. 어떻게 되느냐? 뻥 터져요. 탄산염. 여기서 말하는 탄산염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소위 석회질이라고 부르는 거 전부 다예요. 계란 껍질, 석회석, 방해석, 대리석, 조개 껍질 이런 것들. 산호초. 이런 거 산이랑 반응시키면 탄산염의 가장 대표적인 게 탄산칼슘이에요. 얘를 염산과 반응시키면 하면서
이산화탄소 부채가 베이킹 파우더. 이거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엄청난 히트였기 때문에 달고나 만들죠. 달고나 만들 때 설탕 가열해서 녹인 뒤에 거기에 베이킹 파우더 살짝 찍어서 넣고 휙 저으면 어떻게 돼? 100% 오르잖아. 그게 이 실험 이 반응이에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겁니다. 베이킹 파우더의 물질. 얘를 반응 화살표 밑에 세모 붙이는 거 가열한다는 뜻이에요. 하면 요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고체 수용액 액체, 고체 액체 수용액 기체, 고체 수용액 기체 액체, 고체 액체 기체. 물론 얘는 수용액일 수도 있어요. 여기 물이 생기니까 녹아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어디에만 지금 어디에 기체가 몰려있죠? 생성물에만 기체가 몰려있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 처리된 실험장치, 밀봉된 실험장치, 밀봉된 이런 말이 되면 전체 질량이 어떻게 유지가 돼요? 왜? 발생한 기체조차 어디 안에 있다? 용기 내부에 그대로 담겨있게 되지. 그러면 질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대로다? 그대로 남게 돼요. 그런데 요거를 뚜껑을 열어놓고 실험하면 어떻게 되냐? 그 질량이 감소. 공간이 좁으니까 그냥 여기에 바로 갈게요. 연소. 원래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 것은 탈물질과 산소가 결합해서 연소 생성물과 빛과 열이 발생하는 반응을 전부 다 연소라고 해요. 그런데 이 탈물질이요, 유기물, 특히 산소나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있지. 얘가 산소랑 결합하게 되면 연소 생성물은 반드시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완전 연소됐다고 칠 때. 그런데 각종 금속류들 있잖아. 뭐 쇠수셈 이런 거, 강철중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산소화하면 금속 산화물이라고. 얘는 고체가 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들어온 산소라는 거, 여기에 빠져나가는 이산화탄소 무게량을 비교하면 여기가 더 많아.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언제? 열린 경우에만 감소하게. 이 경우 증가. 이게
열린 경우. 하지만 닫힌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질량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던 거야. 열린 개와 닫힌 개를 이야기했던 거야. 닫힌 개가 되면 반응 전후에 그 용기 자체에서 원소가 빠져나가지는 못하니까 애시당초 보존이에요. 그런데 열어놓고 하게 되면 안에서 기체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밖에서 기체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물질의 이동에 의해서 증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기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 장치가 열어놓고 하는지 닫아놓고 하는지를 먼저 구별한다면 질량 증가 감소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요거 필요. 원래 일정소용비 법칙이가 화학 변화, 즉 화학 반응에서만 적용이 돼요. 생성물을 생성할 때 각 반응물은 반드시 원래는 화학 반응의 원래는 개수입니다. 왜 이러냐면 잘 봐. 예를 들어 산소랑 산소가 1대1이면 뭐가 되느냐? 일산화탄소가 되고요. 1대2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돼요. 예를 들어 수소랑 산소가 반응하는 경우도 2대1이면 물이 되죠. 2대2가 되면 과산화수소라고 해요. 여러분들 소독약으로 쓰는 거 있지? 그게 되는, 즉 서로 생성물을 이루는 각 원자의 개수비가 틀려지면 아예 다른 물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반응 시에는 반드시 일정한 개수비로만 반응해야 내가 원하는 물질을 정확하게 생성할 수가 있겠다. 그죠? 원래는 개수비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교과서나 대부분 문제집에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질량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질량비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사실 이 개념 때문에 각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 우리 원자를 이루는 건 핵과 전자죠. 그죠? 중2 내용으로 잠깐 돌아가서 핵이 있고 전자잖아요. 핵은 다시 양성자를 중성자로 이루어지고 전자는 전자죠. 얘네들의 각 전하의 비는 양성자가 플러스 1, 전자는 0, 중성자는 0, 전자는 마이너스 1이잖아. 해서 요거 2학년이 되면 반드시 서술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죠. 원자가 중성인 이유를 서술하시오. 중학교 때까지는 양성자, 중성자를 분리해서 배우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학교 때는 뭐라 그러냐면 핵의 플러스 전하량의 크기와 전자 마이너스 전하량의 크기의 총합이 같다.
통합의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얘네들의 질량 비율이 문제있어. 전자질량을 1이라고 치면 양성자는 보통 1836배, 중성자는 1837배는. 그래서 우리는 양성자 질량을 1이라고 치면 중성자 질량으로 1이 되고요. 그러면 전자 질량은 1836분의 1이니까 그냥 0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두 숫자의 합을 질량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소 비호에 작은 숫자들을 붙여가지고 그 화학식의 추가적인 설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나트륨 이온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하면 나트륨 이온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되는데, 자, 하나씩 설명 좀 해줄게요. 요 밑에 적히는 게 뭐다? 원자 분분. 맞지? 얘는 뭐게? 양성자 개수이고, 중성을 띠는 원자일 때만 전자수. 맞지? 그럼 지금 얘는 중성이 아니니까 전자수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요 위에 얘가 질량. 지금 뭐가?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 같은 거지. 여기에 적히는 얘가 전하량. 이거 어떻게 된다? 양성자 빼기 전자수가 적힌다. 그냥 플러스라는 건 1 플러스라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적혀있지만 여기에 결합하는 개수 비율이 적히는 말이에요. 우리 아까 요거 같은 거. 여기 1생략도 있겠지. 여기도 1생략, 여기도 1생략, 여기도 1생략. 얘네들이 적혀있는 요 숫자들은 반응하는 개수비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 비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수소가 1, 산소가 12, 질소가 14, 산소가 16. 요 4개 정도에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 있어. 물론 특징을 보면 뭐다? 수소를 빼고 나면 지금 질소, 탄소, 질소, 산소는 원자번호 곱하기 2가 됩니다. 초반에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거의 같게 같아. 근데 나트륨은 어때요? 얘 지금 중성자 몇 개인지 알 수 있겠어? 중성자 몇 개? 12개인 게 보이죠? 원자번호 11번을 넘어가서부터는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1개씩, 2개씩 늘어가기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물알륨이 돼버리면 원자번호가 90인데 질량수가 235 이렇게 된다. 그럼 거의 곱하기 중성자가 1.5배까지 늘어납니다. 원자핵을 안정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근데 어쨌거나 요 4가지 값은 사실 문제에서 줘야 돼. 현행 중등 교과 교수는. 근데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계산이 빨라지겠죠. 익숙해지면 더 빨라지겠지. 응?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화학식 하나를 써볼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뭐가 된다? 개수비 곱하기 질량수의 비가 뭐가 된다? 질량비가 된다.
실제로 가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과학식 EH 플러스 O2는 EH2잖아. 맞죠? 자, 개수비. 수소 원자품 몇 개? 4개지. 산소 원자 몇 개? 5개간. 그런데 수소는 질량수가 곱하기 1인 거야. 산소는 곱하기 16이 되죠. 하면 몇 대면? 4대 32니까 1대 8이 되지. 맞죠? 그러면 저절로 물의 양은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뭐가 붙어버리게 된다? 9가. 오케이? 요게 뭐가 된다? 결국 질량비가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어디까지 우리가 보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수소 10g에 산소 40g이 들어있어요. 어떤 용기 안에. 그러면 물은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인 거잖아.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봐봐. 수소 10g을 다 반응시킬 수 있는 산소량은 몇 g이 필요한가? 1대 8이니까 80g이 필요하죠. 그러면 수소 모두를 다 반응시킬 수 있다 없다? 없지.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산소 40g을 다 반응시키기 위한 수소 질량은 몇 g 있는데? 5g이면 되잖아. 1대 8이니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은 플러스 45가 되겠죠. 질량 보존 법칙이니까. 그럼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된다? 수소 5g이 남고 산소는 다 썼고 물이 45g이 남는다는 실제 반응 비율 10까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 실제로 학교 3학년 때 시험 치러 가잖아. 율 몇 개 나오거든요. 문제집이나 프린터나 교과서에. 예를 들어 수소 대 산소 대 물은 1대 8대 9. 산소 대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는 3대 8대 11. 질소 대 수소 대 암모니아는 14대 3대 17. 요 비율들이 있어요. 그 비율들을 사실은 다 외우고 시험 치러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물질이 모이면 다른 데로 닷셈 까고 그냥 그거 읽어버려. 일단 조금 더 요 비율 맞추는 거 한번 더 연습해야 되니까 요거 일단 필기부터 합시다. 보통 요 마사못을 볼트라고 하고요. 여기에 껴있는 얘를 너트라고 해요. 보통 요런이 아니에요. 얘 하나 여기 또 5g, 얘 하나는 요건 3g일 때도 2g일 때도 있고 그건 그때그때 질량이 다르겠지. 5g, 3g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이렇게 되면 뭐가 돼? B 하나가 5고 N 하나가 3인데 얘는 BN2가 되는 거잖아. 맞지? 볼트 하나 너트 2개잖아. 그럼 얘 과학식을 얘 이걸 가지고 화학 반응식처럼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B 플러스 BN이 BN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개수비는 1대 2. 질량비는 질량은 곱하기 5 곱하기 3. 그러면 5대 6대 11이 되고
맞죠? 그럼 예를 들어 볼트 50개, 너트 30개로 만들 수 있는 BN2의 총질량은 이렇게도 부르고 있을까요? 이건 그 개수예요. 그럼 개수비가 1대 6이니까 여기가 30개가 되면 볼트는 몇 개만 쓸 수 있어? 15개 쓸 수 있지. 그러면은 BNP는 몇 개가 안 돼? 15개 있는 거지. 개수로. 맞죠? 그럼 원래 지금 문제는 개수잖아. 응용 문제로도 나온 거예요. 질량으로 내면 우리 아까 요거랑 똑같이 하면 돼. 질량비로 이야기를 한다. 사실 개수비는 15개고 질량비는 곱하기 5고 5대 6대 11이 되니까 15개가 11g이 되니까 160g 만들 수 있는 개수 한 개. 그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자, 그거 말고 이제 나머지 비율만 한번 더 체크해 봅시다. N2 플러스 3H2 2NH3. 자, 개수 2개, 6개. 맞죠? 질량수 곱하기 14 곱하기 1. 28대 6이니까 14대 3대 17. C 플러스 O2가 CO2. 1대 2, 12, 16. 12대 32니까 3대 8대 12. 비율까지 알고 나면 나머지는 뭐 이렇게 질량으로 응용하든 개수로 응용하든 보통 원소는 개수를 살리기가 어려우니까 질량비가 나옵니다. 볼트너트는 질량, 개수를 살릴 수 있으니까 바로 질량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됐죠? 자, 이거 말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금속 원소의 연소나 산화 반응은 대부분 뭐를 기반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그래프 보고 비율 맞추기가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마그네슘의 연소가 질량비가 요거 그래프 잘 봐야 돼. Mg와 O2가 나올 때도 있고요. Mg와 MgO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어떤 한 점에서 두 점의 비율을 보면 예를 들어 여기가 12g이면 여기는 8g. 여기가 만약에 15면 여기는 25g. 질량수가.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얘는 몇 대 몇이에요, 지금? 12대 8이고. 몇 대야? 3대 2죠. 15대 25면 몇 대 몇이야? 3대. 그래서 이 반응식은 3대 2대 5
5의 질량비가 나온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읽게 많이 시켜요. 또 똑같은 화학식인데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래프를 읽으면 돼요. 비율은 몇 대 몇 대면 4대 1대 5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구리 30g을 만드는데 구리는 몇 그램 필요하다? 아니, 몇 그램? 하나구리 30g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구리의 비는? 구리랑 산화구리가 몇 대 몇이에요, 지금, 비율이? 그럼 요거랑 요게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4대 5가 나와야 되니까 몇 그램? 네, 24. 이런 문제를 냈는데 이 비율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줄 거라는 거죠. 그래프에서 아무 값이나 잡아서 읽은 뒤에 비율 찾아놓고 풀어도 되고 실제로 학교 내신에 그거 할 시간이 어디냐, 그지? 예, 원래 여러분들 3학년 되면 그냥 숫자 외워서 그거 하는 겁니다. 요 아까 3개, 요거 2개. 그러고 너희들까지 마지막으로 나오는 과학 반응이다. 너희들 때는 교과서가 바뀌면 안 나와요. 너희 때 마지막 나오는 게 앙금 생성 반응이 하나 있거든? 요거는 15개 정도. 22개 정도 나와요. 질산납과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반응시키면 아이오딘화 납에 노란색 앙금이 생기는 반응이 있어요. 우리 이온할 때 앙금 생성 배웠습니다. 그치? 이거도. 그런데 요거 실제 질량비가 화학식량을 계산해가지고 따져보면 실제 질량비가 1대1로 아이오딘화 칼륨의 그 분자량이 그 화학식량이 질산납 화학식량의 절반인데 얘가 2배수 들어가잖아. 그래서 질량비가 딱 1대1로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얘는 질량을 이용해서 무엇의 비율로 반응을 시키냐면 같은 농도의 농도가 진하지 않은 묽은 용액의 부피도 1대1이 되겠죠. 왜? 퍼센트 농도의 뜻이 뭐야? 용액 질량분의 인질 질량이 있잖아. 그런데 묽은 농도 용액을 왜 강조하냐면 실제로 물에 여러 가지 화학물을 극소량 넣잖아요. 부피가 거의 증가하지 않잖아. 많이 넣으면 확 증가하는 게 있는데 소량을 넣는다고 치면 실제로 부피 증가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피가 1대1이에요. 반응물과 생성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아이온이랑 칼륨 용액을 6ml, 이거 위에다 적나? 아니, 여기다 적자. 6ml씩 넣고, 여기가 A, B, C, D, E. 퍼센트 용액이니까 되는 겁니다, 이거. 0, 2, 4, 6, 8을 넣잖아. 잠시만. 자,
이렇게 하면 실제로 반응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반응 못하죠. 2, 4, 6, 6만 반응이 되잖아. 왜? 여기는 얘가 넘어가요. 그럼 실제 요게 뭐가 되냐면 앙금 루표. 앙금 그래프를 그려보면 6, 6 위치에 따라서 앙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반응이 종결된 위치잖아. 여기는 반응이 종결된 위치인데 조금만 돌릴게요. 요 앞에는 뭐가 부족하다? 나비온이 없어서 앙금이 안 생긴 거. 요 뒤에는 뭘까? 아이오디나 이온이 부족해서 앙금이 안 생기는 거라. 이해가 돼요? 여기는 악마 반응이 완결되는 지점입니다. 결국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원래는 기본적으로 뭐다? 대수비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원자량을 곱해주면서 질량비로 계산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마 질량비라고 가르치게 될 거예요. 근데 기본은 개수비라는 걸 기억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입점項目입니다. 자, 일단 요거 필기. 자, 갑자기 왜 분자를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원래 중등화학에 지금 3학년에 있는 이 화학 반응식 순서는 원래 어디 있었냐면 2학년 2학기에 되어 있었어요. 이제 2학년 2학기에 원소 배우고 원자 배우고 이온 배운 뒤에 화학 반응식 규칙성, 우리 지금 오늘 수업하고 있는 것들 있죠? 쭉 다 배우고 나서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가고 나서 분자에 대한 개념과 공유결합을 설명을 했다. 옛날 단어 순서는 여기였어요. 그래서 화학이 거의 중2에 끝나서 중3에 순물질 혼합물이 중3 단원이 오히려. 근데 그게 화학 단원을 옮기다가 이렇게 쪼개져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제 우리는 잠시 동안만 물질은 원자로 구성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분자는 몰라야지.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로 존재하는 반응을 기체 반응이라고 해요. 이 기체 반응에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일정한 부피비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게이리 삭이라는 학자가 발표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이 기체 반응 법칙이 발표되기 바로 직전에 현행 화학에서는 안 가르치는 개념 하나가 있어요. 돌턴의 원자설이 발표됩니다. 이거 직전. 사실 이때는 거의 원자론에 가깝게 받아들여요. 돌턴이라는 학자가 그 이전까지 나온 원자라는 것에 대한 개념들을 싹 정리한 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영상 쪼갤소. 두 번째는 같은 원소의
원자는 성질이 균이야. 뭐 크기, 질량, 색깔 이런 게 다 같다. 세 번째, 화학 반응 중에 새롭게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다른 원자로 바뀌지도 않는다. 연금술 따윈 안 된다. 네 번째, 화학 반응 중에 반드시 일정한 개수비를 유지한다. 결합할 때 일정한 개수비가 있어야 된다는 법칙을 대결했는데 1번은 데모크리토스의 아톰 이야기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2번과 3번을 연결하면 질량 보존 법칙이 되고요. 2번, 3번, 4번을 연결하면 일정성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원자란 이런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물론 현대의 입장에서 화학 반응이 아닌 핵물리학 입장에서까지 따지면 1번, 2번, 3번 다 틀렸죠. 원자는 핵과 전자로 나뉘니까 틀렸고 동위원소라는 게 밝혀지면서 중성적 개수 다른 원자들이 존재한다는 게 밝혀지면서 2번도 틀렸어. 핵무덤이나 핵융합시켜도 원소를 다른 원소로 바꾸기도 합니다. 3번도 틀렸대. 그럴 때 적어도 화학 반응이라는 개념에서 이 1, 2, 3, 4는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계획이사기 일정한 부피비를 가지더라라는 기체 반응 법칙을 발표하고 나니까 오류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수소와 칼토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되는 반응에서 부피비가 2대 1대 2가 되다라는 거지. 문제가 왜? 수소 두 부피와 산소 한 부피를 반응시키면 수증기가 두 부피가 나와야 되죠. 근데 아직은 우리가 뭐를 모르던 단계라고? 원자를 모르던 단계. 원자라고밖에 모르던 단계. 분자 개념이 없던 거야. 그래서 기체들은 원자와 원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수소 두 부피니까 당연히 각 부피당 원자 한 개씩 주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산소 한 부피니까 산소도 원자 한 부피를 줬죠. 그래서 물 두 부피를 만들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 수소 하나씩 넣어주고 나니까 이거 중국식 계란도 아니고 절반 잘라줘야 돼. 산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돌턴의 원자에서 1에 비례되죠. 원자를 쪼개버렸죠. 아니면 어떻게? 한쪽에 다 몰아줘.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지 답이 안 나. 이 상황에서 아보가드로라는 학자가 분자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분자라는 것은 원자가 여러 개가 결합해서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분자 개념은 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독립된 상태의 최소 입자고 그에 따라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를 가진다라고 분자라는 것을 정의해서 제한. 그렇게 해서 제한을 받아들여서 이 실험을 다시 정리해 보면 수소가 원자가 아니라 수소 분자로 존재해요. 산소도 산소 분자로 존재해요. 산소 원자 하나씩 내주고 거기에 수소 원자들을 붙여주면서 화학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돌턴의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전부 다 아무 문제 없이 통과가 되는 식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 반응식대로 쓴 게 두 개의 H2 분자가 한 개의 O2 분자인데 숫자 1을 생략한 거죠. 하니까 두 개의 H2O 분자라는 거죠. 요게 다 이제 분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좋다. 여기 개수비 있죠. 맞지? 개수비면 결국 분자수의 비율이자 반응물 개수의 비율이자 기체가 되면 부피비는 되는데 뭐는 아니다. 질량비는 아니라는 거죠. 원래 질량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개수비의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질량비가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 원자량, 분자량, 질량수 배운 거. 질량수 합을 화학식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나와서 우리가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 기체랑 액체, 고체가 막 섞여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반응물에도 기체가 있고 생성물에도 기체가 있으면 기체끼리의 부피비는 무조건 성립하게 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그리고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화학, 즉 화학 1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지긋지긋한 몰이라는 개념의 시작이 여기서 그 몰수가 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고등화학으로의 발전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일단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간은 물리적 개념에서 접근하면 화학에너지라는 개념하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물리에 가보면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입니다, 사실. 화학 에너지는 원자 사이에 화학 결합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고요. 내부 에너지는 물체를 이끄는 각 입자들의
요건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 물리학에 가야 나오는 개념인데, 각각의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 얼마나 입자 운동이 활발하냐에 대한 에너지량과 입자들이 보면 제자리에서 예를 들어 고체 같은 경우 제자리 진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동하는 형태가 탄성력에 의한 진동이 되거든. 입자가 인력 등에 의해서 그 탄성 진동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총합이 내부 에너지. 이 두 가지 개념을 합합값을 이용해서 반응물과 생성물 전체 에너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물의 에너지 상태가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고, 그치? 혹은 반대로 반응물의 에너지는 낮고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가 높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물론 실제로 화학 반응은 쭉 직선으로 일어나는 게 이렇게 약간 극선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에너지 상태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에너지 상태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뭐가 된다? 여기서는 방출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흡수해야 된다. 잠깐만 우리 생각해봐. 일단 우리가 중1 때 배운 거 상태 변화에 의한 열 에너지 추이. 잠열이라고 고등과정에 가면 가르쳐 주는데 0도씨 얼음하고 0도씨 물을 비교해봐. 어느 쪽에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 물이 더 활발하지. 그러면 0도씨의 얼음보다 0도씨의 물이 에너지가 더 높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얼음을 물로 만들려면 입자 운동을 더 활발하게 할 만큼 내가 에너지를 넣어줘야 얘가 활발해져서 물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물을 얼음으로 만들어야 돼. 물처럼 입자 운동이 활발한 상태에서는 못 얼어가지고. 그럼 뭐 해야 된다? 온도 변화가 없더라도 에너지를 빼들어내서 운동을 둔화시켜야 얘네들이 얼어붙을 수 있겠지. 이해가 돼요? 그만큼의 열의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원자 원자 사이의 화학적 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그 분자가 가지는 화학 에너지의 양은 커져요. 반대는 작아지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화학과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을 지나서 수능 치는 날까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화학식이 뭐냐면요. 단일 화학식으로 제일 많이 볼 거. 광합성식입니다. 봐봐. 요게 우리 광합성 공식이에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되는 거, 포도당 분자 크기가. 산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산화탄소나 물보다 포도당이 훨씬 더 많은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맞죠? 그럼 광합성으로 얘가 이렇게 가면 광합성을 하면 뭐가 필요하다? 여기서 빛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겠죠. 맞지? 그러면 반대로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포도당을 산소를 써서 호흡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추가로 얻을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니까 방출 과정이 되겠지. 맞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발열 반응은 뭐다, 흡열 반응은 뭐다, 반응식을 외우는 거예요. 이건 단순. 기본적으로 그래서 발열 반응은 일단 가장 확실한 게 연소 반응이죠. 하는 거. 그리고 연소 반응을 좀 더 넓은 범위로 펼치면 산화가 어떤 물질이 산소랑 결합해서 녹쓰는 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이라는 거, 산과 연기가 만나서 물을 만드는 과정. 산성 연기성이 섞여서 물이 될 때 열이 나요. 그리고 호흡, 발열 반응. 요런 것들을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면 흡열 반응은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 여기서 열이라는 거를 진짜 말 그대로 히트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각종 에너지를 다 생각해. 그러면 뭐? 빛, 광합성이죠. 전기, 물의 전기분해, 광합성이나 광분해도 여기에 있습니다. 빛을 흡수해 합성하거나 빛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열에 의한 우리 아까 말한 베이킹 파우더. 그 다음에 보면 땡땡 암모늄이라는 물질이 들어가는 반응이 두 개 있어요. 염화암모늄을 물에 섞으면 온도가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과 산의 반응인가도 온도가 쭉 내려가요. 땡땡 암모늄이 들어가는 반응들은 흡열이 되고, 그러면 결국 얘는 발열 반응이니까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지겠지. 얘네들은 흡열 반응이니까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내려가. 결국 이렇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열을 흡수 방출하는 걸 이용해서 다양하게 씁니다. 발열 반응 하나 꼭 기억해 줍니다. 우리 제설제. 염화칼슘 물에 녹이면 어느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지만 그 자체가 물에 녹을 때 열이 나고 황산이 물에 녹을 때도 열이 나고. 근데 소금이 물에 녹으면 열을 흡수하면 시원해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칠 때 디테일하게 외우고 들어가요. 흡열 발열의 개념 말이야. 그럼 내가 가열시켜줘야 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관점이 다릅니다. 이런 것만 집중해서 이해하시면 흑열을 보는, 이거는 보통, 그래서 여기 열 출입까지는 3학년, 원래는 2학, 3학년 1학기 기말 시험에 보통 많이 나오게 되고, 아니면 발열 반응, 흡열 발열 부분은 수업 안 하는 경우도 되게. 기말 치고 배운 뒤에 시험 안 치고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이 부분 들어가면 그냥 반응식들 딱딱 외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 화학까지 끝나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아마 역학 수업들 쭉 할 겁니다. 운동, 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